그 아이의 웃음은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아침밥을 먹으려다가 넘어졌어요. 허리가 뚝 소리를 내며 꺾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기절할 뻔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있던 그 애는 내가 넘어진 걸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보면서 씩 웃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또 왜 그러세요? 저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매일 괜히 아픈 척하며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귀찮은 손님이라도 된 양. 저 아이는, 제 며느리는, 제 아들이 사랑해서 데리고 온 여자는 제가 넘어진 걸 보고도 무표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게 벌써 2달 전 일이에요. 그 후로 제 삶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지난 10년간 혼자 살다가 갑작스레 쓰러진 후 큰마음 먹고 아들 내외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우리 집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그 집이에요. 제 자리가 없다는 걸 느끼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방 하나 주고 문 하나 떼어냈습니다. 화장실은 며느리 방 건너편. 새벽마다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걷는데 며느리는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그러죠. 어머니, 발소리가 좀 크세요. 애게요. 그 집에서 저는 발끝으로 걷습니다. 재채기도 제대로 못해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냉장고를 열면 어머니, 드실 거 말씀 주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라며 며느리가 달려옵니다. 말은 예쁜데 눈빛은 냉랭해요. 어느 날은 밥솥이 비었더군요. 아침도 못 먹고 허기진 채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밥은 안 했니? 그 아이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밥 잘 안 먹어요. 배고프시면 알아서 드시면 돼요. 그 말 듣고 전 뒤돌아 방에 들어와 조용히 우유 한 컵 마셨어요. 그리고 배를 움켜쥐고 혼자 울었어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저 아픈 몸으로 혼자 살기 무서웠고 언젠가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내게도 한 숟갈 따뜻한 밥을 떠줄 거란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식은 밥 한 톨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약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섰는데 며느리가 딱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병원은 또 왜 다녀오셨어요? 병원비도 아껴야죠. 요즘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평생을 아껴서 쌓아둔 돈 그 집에 도와줬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보태줬고 며느리 출산할 땐 산후조리비까지 제가 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병원비가 아깝다는 그 말 정말이지. 그날 밤 저는 죽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준 수면제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날 밤 방문 너머로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진짜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저렇게 눌러앉으실 건지 모르겠어. 죽기라도 하시면 어쩌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베개를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젠 눈치 안 보고 말하는구나. 제 앞에서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하더니 뒤에선 저렇게 날 치워버리고 싶어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그냥 죽지 않고 버티는 짐이구나. 어머니, 물 드실래요? 처음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덫이었어요. 잘 모시는 며느리로 포장하기 위한 한 줄짜리 연극 대사였단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요. 처음에는 약이 떨어지면 병원에 같이 가주겠다며 친절을 베풀더군요. 하지만 2번, 3번 내가 자주 아프다는 이유로 그 애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무리하시면 안 돼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표정 똑똑히 봤어요. 돈 또 쓰게 하네. 귀찮게 왜 또 아파? 그 말들이 눈빛에 다 쓰여 있었어요. 한 번은 넘어졌어요. 화장실 문턱에 발이 걸려 엉덩방아를 찍고는 몇 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애는 부엌에 있었는데 귀가 먹은 척, 못 들은 척 했지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결국
내가 기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릎은 까지고 피가 났는데 그날 저녁 식탁에 올라온 반찬은 물김치 한 그릇뿐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식욕 없으시잖아요.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나는 그날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애는 밖에 나가서 날 챙기는 며느리 행세를 해요. SNS에 우리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댓글마다 하트, 하트, 하트. 그 밑에 진짜 효부세요. 보기 좋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줄줄이 달아놓지요. 그 사진 찍기 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화장 좀 하시고 입 좀 웃으세요. 억울하게 앉아있지 마시고요. 그 한마디에 나는 울고 싶던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왜냐면 그 애의 거짓말이 내 체면이었고 그 체면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내 약이 떨어졌는데 그 애가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 약값이 꽤 나가네요. 보험은 왜 안 드셨어요? 내가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있자 그 애는 중얼거렸어요. 늙으면 돈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 말이 심장을 콱 찔렀어요. 이 집에 나는 하찮은 짐짝이었어요. 아들 앞에서만은 그 애가 천사가 돼요. 어머니,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요즘 어머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병원은 꼭 같이 가요. 그 말에 내 아들은 또 눈물이 글썽해져요. 그래도 우리 여보밖에 없네. 고마워. 어머니, 잘 부탁해. 그 모습을 본 나는 속으로 피를 토해요. 왜냐고요?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기 10분 전 그 애는 오늘도 방 청소 안 하셨어요? 대체 왜 이래요? 진짜. 남편 올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는 제발 조용히 있어 주세요. 또 어리광 부리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애는 매일 두 얼굴을 써요. 하나는 사랑스러운 며느리, 하나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간병인.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감옥의 간수 같아요. 그래도 난 참았어요. 내 아들, 그 애한텐 아직 미련이 있으니까요. 근데요, 이제는 안 참아요. 이런 거짓말을 내 눈앞에서 계속하는 건 나를 2번 죽이는 짓이에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죽으면 그 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로 남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줄 흘리며 어머니, 사랑해요. 연극 한 편 더 하겠지요. 그게 너무 분해서 내가 겪은 일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그 애의 말, 표정, 행동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노트에 적어요. 7월 19일, 아들 앞에서 미소. 뒤돌아선 후, 늙은 사람은 왜 안 죽냐 중얼거림. 7월 20일, 식사 중 숟가락 뺏고, 스스로 드세요. 짜증. 7월 21일, 냉방 끄고 외출. 이 기록은 내가 살아온 증거이자 그 애의 위선을 고발하는 유서예요. 아들이 언젠가 이 노트를 읽게 된다면 그날 그 애는 끝이에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죽은 뒤라도 진실은 드러나야 하니까요. 그래야 그 애가 진짜 부끄러워지고 진짜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한밤중에 혼자 깨어 손전등 불빛 아래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애가 나에게 했던 말, 눈빛, 행동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정도는 혼자 하셔야죠. 또 약 드세요. 그거 효과 있긴 해요? 어머니가 예민하셔서 그래요. 치매 오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들을 다시 적을 때마다 나는 치를 떨었어요. 그 애는 몰랐겠죠. 내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며 그 애의 위선을 되새기고 있다는 걸요. 내 몸은 늙었지만 내 머리는 흐릿하지 않아요. 기억은 또렷하고 상처는 생생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내년에 저희 가게 하나 더 내보려고요. 혹시 예전에 어머니 명의로 있던 땅 아직 있으시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애는
내가 가진 걸 하나씩 파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날 사람 취급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남은 재산까지 넘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모르는 게 있었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그 땅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10원짜리 하나도 그 애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기록을 남겼어요. 날짜, 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혼자 일으켜 세운 밥상, 약 챙기지 않아 속이 뒤틀렸던 날, 찬물로 씻다가 감기 걸린 날까지. 며느리는 제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전화를 받을 때도 점점 더 대놓고 말했어요. 요양원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말 꺼내기가 힘들어. 사실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그 말이 제 귓속에 박히는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나를 보내버리자는 말이라니. 저는 그날 밤 가슴을 부여잡고 방에 누웠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이대로 며느리의 입맛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복지 상담사에게 전화했어요. 그 상담사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어르신, 혹시 원하신다면 유언장을 남기실 수 있어요. 공증도 가능하고 그동안 겪으신 일들을 공식 문서로 정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웃으며 독을 먹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조용히 진실의 칼날을 갈아서 그 애의 가면을 벗겨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그 모든 거짓말은 끝나요. 진실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얼굴을 드러내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쓰러진 척을 해봤어요. 욕실 앞에서 일부러 주저앉아 조용히 엎드려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뒤에야 며느리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또 쉬하시네. 정말 저러니까 요양원 얘기를 못 꺼내지. 그리고는 저를 부축하지도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손녀였죠. 마침 방학이라 집에 들렀다가 그 모든 걸 본 겁니다. 엄마 지금 뭐 한 거야? 뭐가? 괜찮으셔. 저렇게 또 일어나실 거야. 엄마 사람이 아니야? 그때 며느리는 딸아이의 말에 당황했는지 잠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딸에게 다가갔죠. 아니야. 엄마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 순간 저도 일어섰어요. 내 딸처럼 아끼던 손녀에게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얘야, 할미 괜찮다. 이젠 다 알게 됐으니 됐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손녀에게 모든 걸 들려줬어요. 적어둔 메모들,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말들, 상담사와 나눈 통화까지. 손녀는 그걸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USB에 담았고 복지센터에 정식 고발 자료로 보냈어요. 며느리는 그 일이 있고도 제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평소처럼 말했죠. 오늘 병원 가셔야 하죠? 택시 타고 혼자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그때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번엔 택시 안 탈 거다. 복지 공무원하고 같이 가기로 했거든.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느껴졌나 봐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다가왔지만 그 눈빛 속엔 조급함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 나 걱정 말고 너 일 보거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물러섰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며칠 뒤 뉴스에 제 사연이 짧게 실렸어요. 복지센터와 협력한 지방 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였죠. 말뿐인효, 외면당한 노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목소리와 상황만으로도 동네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금세 눈치챘어요.
그 후 이웃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 얼굴만 보면 몰랐는데 참 무서운 사람이네. 저도 예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굴면서 어머님을 방에만 혼자 두더라고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아들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아들의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금까지 이게 다 당신이 한 짓이야? 소파에 앉아 있던 며느리는 순간 움찔했어요. 아들의 손엔 내가 기록해둔 간병 일지와 병원 진료 기록,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밥도 안 챙기고 약도 안 먹이고 혼자 넘어지게 방치하고 그러고도 나한텐 엄마가 점점 이상해진다고? 그게 간병이야? 그건 상황이 그랬어. 나도 애 보느라, 일하느라 정신 없었고. 거짓말 마. 당신은 나 없을 때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와. 녹음까지 돼 있어. 뒤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나 있을 땐 어휴 어머니 이러고. 그 말에 며느리도 눈을 부릅떴어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입술을 깨물며 내뱉었죠. 그래, 그랬어. 난 솔직히 그분 싫었어. 한 번도 나한테 따뜻하게 군 적 없잖아. 평생 밥 차리고 눈치 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해? 그걸 지금 핑계라고 하는 거야?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당신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야. 왜 내가 간병까지 책임져야 해? 왜 당신은 나한테만 그걸 강요해?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죠. 적어도 그렇게 싫으면 나한텐 솔직히 말했어야지. 그렇게까지 모욕하고 방치할 거면 차라리 떠나지 그랬어. 그럼 뭐 나보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웃기지 마. 집도 사업도 다 내 손으로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뭐? 나 하나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내는 사람을 짓밟는 위선자가 아니어야 했어. 며느리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등을 돌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감정의 실타래는 절단돼 버린 듯했죠.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왔고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그렇게나 가까이에 있었는데 아무도 제 고통을 몰라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밀려오더군요. 그 사람 앞에선 항상 밝은 얼굴이었잖아. 엄마, 밥 차려주고 웃고 괜찮다고 하고 어떻게 그걸. 아들아,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랬지. 너는 일하고 애 키우고 내 아픔까지 짊어지면 안 되잖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 느낌을 참으려 애쓰더군요.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너만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서운했어. 그제야 아들이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그 사람 말만 들었어. 엄마가 힘들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이야. 이제라도 내가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난 그걸로 됐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 누구보다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이 아이의 따뜻한 손 하나면 됐어. 나는 충분히 살아냈어. 그 순간 저는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 남은 재산을 포기하지 않은 거겠죠. 그녀는 이제 어떻게든 수습하려 안간힘을 썼어요.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 극단적인 친절을 가장했죠.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침대 시트를 갈고 죽을 쓰고 손톱까지 깎아주며 감정을 포장했어요. 그러나 모든 게 늦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아들로부터도 외면당했어요. 며느리는 말했죠. 저도 그동안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제 마음을 정확히 전했어요. 내가 힘들었던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버려졌다. 겉으로 웃고 뒤에서 욕하고 나를 짐짝 취급했던 건 잊지 않겠다. 그게 다 영상에 남아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을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서랍에 있는 유언장을 다시 꺼냈어요. 변경한 유언장이었죠. 저는 결심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복수를 완성해 나갔어요. 단 한 줄의 거짓 없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했죠. 며느리는 더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아들도 그녀를 더는 감싸지 않았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던 거겠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요즘 아주 조용했어요. 밥상도 거르고 문도 조심스레 닫고 다니고 손녀 앞에서도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했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내 재산은 모두 기부할 거다. 절반은 어려운 노인들 위해 기부하고 나머지는 손녀 이름으로 장학금 계좌에 넣을 거다. 제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며느리는 제가 꺼내놓은 서류의 재산 목록을 확인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에 놀라더군요. 며느리의 표정이 멈췄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고 잠시 숨이 막힌 듯이 말문이 막혔죠. 그러더니 그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부여잡고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젊었을 때 다 버리고 이 집에 들어와서 남편 뒷바라지 애 키우고 어머니 간병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다 기부하신다고요? 그게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칼 꽂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두 손을 허공에 휘젓고는 방바닥을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쳤다. 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너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니? 내 약을 먼저 챙긴 적 있니? 남편 보는 앞에서만 잠깐 다정한 척하고 돌아서서는 내 기침 소리에 문 닫고 자버린 거 다 잊었니? 그 말에 며느리는 더는 자제하지 못했는지 거실 탁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요. 안 챙겼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돈 앞에선 그래도 며느리인데 내가 뭐 남이냐고요? 소리치며 바닥에 무너졌어요. 눈물이 아닌 분노와 집착이 섞인 울음이었죠. 다시 기회 주세요. 저 잘할게요. 진짜예요. 다신 안 무시하고 약도 챙기고 밥도 지을게요. 조금은 제 몫으로 남겨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제발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비참하던지 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두 손을 모은 채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진정으로 깨달은 듯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늦었어. 사람의 진심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도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다 날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 다 끝장이야. 어머니. 하지만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울음은 멀어지고 제 마음은 묘하게 평온해졌어요. 이제야 내 인생에 진짜 평화가 오는구나. 방 안에 들어오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핑 도는 듯했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똑똑 하고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들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아내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무심했는지 왜 이제야 보이는 걸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엄마가 기부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난 조금 아쉬웠어요. 내 자식한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근데 오늘 그 사람 모습 보고 알았어. 엄마는 정말 엄마 뜻대로 해야 해. 그 말에 제 눈시울도 조금씩 붉어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 믿고 참고만 계셨던 거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믿었단다. 내가 언젠가는 진짜 진심을 봐줄 거라고. 그 순간 아들은 저를 꼭 껴안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엄마, 나중에 사람들한테 뭘 하든 상관없어.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 기부하세요. 엄마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내가 지킬게.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 말 하나에 지금까지의 서러움이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박차고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주방 식탁 위에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이 한껏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결국 끝까지 내 마음을 몰랐구나. 며느리가 나간 그날 이후 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아들은 그저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그 쪽지를 들여다봤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른대요. 간병을 거부하고 제가 넘어졌을 때 외면하고 남 앞에서는 살갑게 굴면서 뒤에서는 무시하고 짜증만 내던 그 모든 시간이 그 애에겐 당연했던 걸까요? 다음 날 기부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어제 전달해 주신 유언장과 재산 기부 관련 서류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 저는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래, 이젠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 방식대로 써야지. 갑자기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다짜고짜 현관문을 밀고 들어와 제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왜 기부한다는 얘기를 다 떠벌리고 다니세요? 전 눈을 껌뻑였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고함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무슨 사이코패스 취급해요. 시어머니 모시지도 않는 못된 며느리라고.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어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꾸려왔는데. 그런데 당신이 내 삶을 망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거야. 나는 그저 내가 끝까지 외면당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밝힌 것뿐이야.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요. 그래요. 그 재산 다 당신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 딸이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탈을 쓴 경고였어요. 전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너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느꼈단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내 위선, 이젠 끝났어.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도저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식탁 위 컵을 던졌어요. 이렇게 끝낼 거예요? 내가 한 노력 다 무시하고. 그녀의 외침이 집안에 울렸고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만해! 엄마 앞에서 무슨 짓이야? 그제야 며느리는 아들의 표정을 봤어요. 분노, 실망, 슬픔, 그리고 단호함. 그 표정을 본 며느리는 무너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거칠어지고 입술을 깨물더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도 반성도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유산에 대한 아쉬움, 자신의 이미지가 망가졌다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중적인 민낯이 드러났다는 수치심.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울음으로 터져 나왔던 거예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그저 담담히 바라봤어요. 그 후 아들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저를 보살피겠다며 매일 식사를 차려줬어요. 한 번은 아들이 조용히 묻더라고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던 줄 몰랐어요. 전 웃었어요. 넌 내 삶 살았고 그 아이한테 속은 건 나야. 그러니 괜찮아. 근데 이제부턴 사람을 너무 믿지만 말고 행동을 보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뒤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정도, 일도, 그리고 뜻밖에도 지역 복지단체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엄마가 남긴 건 단지 재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는 매일 어르신 댁을 돌며 식사를 배달하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드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그 모습이 지역 방송에 조용히 소개됐고 SNS에서 따뜻한 사연으로 퍼졌어요. 기사를 본 이들이 아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한 대학에서는 지역 나눔 대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의 삶을 닮아 저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늦은 밤, 혼자 앉아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긴 세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울고 아들의 얼굴 하나에 참고 속이 다 타들어가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아프고 약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배신당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정은 말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심은 행동에서 보이는 것이구나.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세상이 알아준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끝을 냈다는데 감사했어요.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고 끝까지 나답게 살았다는 거. 그게 저의 진짜 복수이자 승리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리 또 이야기해요.